자, 여기 아주 기막힌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기업에 다니는 김 대리는 연봉이 1억 원이지만 서울 강남에 있는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정부가 LTV와 DSR로 대출을 꽁꽁 묶어놨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창구 직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객님 죄송하지만 한도가 다 찼습니다 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바로 옆집 20대 외국인 유학생은 똑같은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현금 박치기로 혹은 대출을 끼고 보란듯이 매입합니다. 소득도 없는 유학생이 도대체 무슨 돈으로 샀을까요? 그리고 한국은행은 대출을 안 해주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돈을 빌렸을까요? 알고 보니 이 외국인은 자국은행 혹은 제3국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DSR 규제, 그건 한국은행에나 통하는 이야기지. 외국 은행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내국인 역차별의 실체입니다. 한국인은 규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외국인은 규제 밖에서 쇼핑을 즐겼다. 오늘 제가 분석해 드릴 내용은 바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든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강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진작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조치가 과연 미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작심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흥미로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위법 의심 사례가 무려 416건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 숫자가 적어 보이십니까?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걸린 게 416건이라는 것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이미 등기를 친 사례는 수천 수만 건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보면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습니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 거래허 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이 집을 살 때 제출해야 할 서류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비자 유형, 체류 자격, 그리고 자금 출처까지 샅샅이 뒤지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동안 외국인들이 한국 땅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서는 걸까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왜 갑자기 부동산 대책에 등장하는 걸까요? 이 복잡한 퍼즐을 맞추기 위해선 먼저 그들이 이용했던 세 가지 구멍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대출 규제의 비대칭성입니다. 한국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빚내서 집 사지 마라입니다. 그래서 소득 대비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대출을 안 해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DSR 40% 룰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웃습니다. 나는 내 나라 은행에서 빌리면 되는 데라고 생각하니까요. 자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현금으로 들고 들어오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대출금인지 자기 돈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해외 자금 반입으로 잡힐 뿐이죠. 더 기막힌 건 LTV 적용도 안 받는다는 겁니다. 한국인은 집값의 50% 40%밖에 못 빌리지만 해외 은행에서는 신용도만 좋으면 집값의 80% 90%까지도 빌려줍니다. 즉 한국인은 현금 10억 원이 있어야 20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외국인은 현금 2억 원만 있어도 20억 원짜리 집을 살 수 있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완벽한 차익 거래 기회입니다. 규제가 약한 곳에서 자금을 먼저 조달하고 규제가 강해서 공급이 부족한 곳으로 돈을 옮기면 가격이 오르고 나면 시세 차익으로 막대한 수익을 벌 수 있다. 외국인 투기 자본에게 한국 부동산은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였던 셈입니다. 이번 대책은 바로 이 구멍을 메우기 위해 돈 어디서 났는지 다 가져와 봐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정부 대책에서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자금 조달 계획서에 가상화폐 매각 대금이 포함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동안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살 때 가장 많이 쓴 수법이 바로 신종 환칙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외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들여올 때는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를 해야 합니다. 1만 달러가 넘으면 세관에 걸리죠. 그런데 이 기록을 남기기 싫은 검은 돈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중국이나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삽니다. 그 비트코인을 한국 거래소로 전송합니다. 한국 거래소에서 팔아서 원화로 바꿉니다. 그 돈으로 강남 아파트를 삽니다. 이렇게 하면 은행을 통하지 않으니 기록이 안 남습니다. 세관도 모릅니다. 국세청이 나중에 이 돈 어디서 났어요 라고 물으면 코인 대박 났어요 라고 둘러대거나 아예 추적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립토 부동산 세탁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가상화폐 매각 대금을 신고하라고 한 것은 이제 이 코인 환치기 루트를 공식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코인 팔아서 샀다고?
그럼 그 코인 언제 어디서 샀는지 거래 내역 다 가져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묻지마 코인 자금으로 집을 사는 시대는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은 자격 없는 임대업입니다. 한국에 공부하러 온 유학생이나 단기 체류자들은 원칙적으로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갭투자로 빌라 수십 채를 사들여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부동산을 살 때 체류 자격을 꼼꼼히 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여권 있고 돈 있으면 등기를 쳐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학생 신분으로 들어와서 부모 돈으로 빌라왕이 되고 월세 받아서 호의호식 하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보증금 떼먹고 본국으로 도망가는 먹튀 사건이 빈번했습니다. 이번에 강화된 절차 중 비자 유형과 체류 자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은 바로 이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너 공부하러 왔잖아. 근데 왜 임대 사업을 해? 이거 불법이야. 집 팔아라고 강제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든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동산 문제를 넘어 출입국 관리법과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대책의 핵심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과 신고 강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한방은 선허가 후 거래 시스템입니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나 집 샀어라고 신고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 강남, 용산 등 규제 지역에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의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붙습니다. 너 여기 살 거야? 안 살 거면 못 사라고 하며 갭투자를 원천 봉쇄합니다. 입주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허가받고 4개월 안에 이사 들어와야 합니다. 사놓고 비워두기가 금지됩니다. 체류 기간도 확인합니다. 한국에 183일 이상 머무는 거 맞냐고 묻습니다. 단타치기 금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증빙 서류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예전에는 돈 있어요라고 말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수표, 사본 등을 첨부하라는 거죠. 이건 뭘 막으려는 걸까요? 바로 업계약, 다운계약과 자전거래입니다. 외국인끼리 짜고 집값을 띄우기 위해 가짜로 계약금만 주고받은 척하는 행위, 혹은 세금을 줄이려고 가격을 낮춰 부르는 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돈 보낸 기록 없으면 거래 인정 안 해. 아주 심플하지만 강력한 금융 실명제의 부동산 버전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치로 외국인 투기가 완전히 사라질까요?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글쎄요입니다. 규제는 언제나 풍선 효과를 동반합니다. 첫째, 규제 지역 밖으로 튑니다. 서울을 막으니 경기도 외곽으로, 수도권을 막으니 천안, 아산으로 투기 자본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강남을 막으니 마용성이 오르고 마용성을 막으니 수용성이 오르는 걸 목격했죠. 외국인 자금도 똑같이 움직일 겁니다. 둘째,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튑니다. 이번 대책은 주로 주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제가 덜한 상가, 꼬마 빌딩, 오피스텔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아파트는 못 사게 하니 건물주나 되자는 식이죠. 실제로 성수동이나 홍대 상권의 외국인 건물주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법인 우회입니다. 개인 외국인을 막으니 외국인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법인 명의로 사는 꼼수를 부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도 법인 거래를 감시하겠다고 했지만 법인의 주주 구성을 외국인이 차명으로 해놓으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익률입니다. 한국 부동산이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판단된다면 외국인 큰손들은 변호사를 써서라도 들어옵니다. 과태료 좀 내고 세금 좀 더 내도 집값이 2배 오르면 이득이니까요. 결국 이 규제는 진입 장벽을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시장 매력도 자체를 꺾지는 못할 것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봅시다. 정부는 왜 이제야 칼을 빼들었을까요? 외국인의 부동산 쇼핑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7년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중국인이 마포구 아파트를 싹쓸이한다. 미국인이 송도 아파트를 쇼핑한다는 뉴스 지겹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외국인 투자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 국제조약상 차별하기 어렵다며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러다 집값이 미친 듯이 뛰고 내국인들의 박탈감이 극에 달해서 역차별 멈춰라라고 시위를 할 지경이 되니까 부랴부랴 나선 겁니다. 이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전형입니다. 이미 알짜배기 땅과 아파트는 외국인 손에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올린 호가는 주변 시세를 다 끌어올려놨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끌에서 집을 사야 하는 우리 청년들이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조치의 맹점도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못 막는다는 겁니다. 100억 원대 자산가에게 서류 몇 장 더 내라는 게 규제가 될까요? 귀찮음일 뿐입니다. 진짜 투기꾼들은 비싼 수수료 주고 브로커 써서 다 뚫습니다. 결국 어설픈 잔챙이들만 걸러내고 진짜 거물급 투기 자본은 합법적 투자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활개를 칠 수도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강화 절차는 분명 필요했던 조치입니다. 아니 진작 있었어야 할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 신고 의무 강화로 그동안 깜깜이었던 외국인 자금 출처와 체류 자격을 투명하게 만든 점, 허가제 도입으로 갭 투자와 먹튀를 막기 위해 실거주를 강제한 점, 가상화폐 추적으로 신종 자금 세탁 루트를 차단하려는 시도 등은 긍정적입니다. 이 모든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맞추려는 노력입니다. 우리 국민은 대출 규제로 손발이 묶여 있는데 외국인은 자유롭게 링위를 뛰어다니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는 단순히 잡았다고 홍보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실제로 몰수한 범죄 수익이 얼마인지,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린 부동산이 몇 채인지 결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이 규제를 피해 또 어떤 기상천외한 꼼수를 들고 나올지 말입니다. 부동산은 누군가에게는 사는 곳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사는 것일 뿐인 냉혹한 머니게임의 현장입니다. 내 나라 땅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감시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